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찬종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이 유튜브가 지금 구독자 수가 2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1년 남짓한데 지금 박찬종 변호사님이 연세가 한국 나이로 83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가장 나이 드신 분이 TV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은 지가 한 30년 넘었습니다. 1985년 미국 문화원 사건 변호인을 하실 때 제가 월간조선 기자로서 인터뷰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37년 만에 처음 인터뷰를 합니다. 어쨌든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옛날 얘기 나왔으니까 저 기억을 아주 되살려 주시는데 85년에 미문원 농성 증거 사건 때는 우리 저 대표께서 해직 기자였었기 때문에 해직 기자 출신이지. 그때는 그 당시는 해직 기자 상태였는데 여기 서소문 서울 법원의 대법정에서 공판이 아주 자주 열렸는데 그게 아주 기록자로서 이게 참석하시고 놀라운 기록을 남겨주신 거, 전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유명 유튜버 중에 이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에, 아침 일찍 이렇게 하는 아주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 시점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 언론의 자유가 요나마 지켜지고 있는 거, 많은 이들이 거기에 노력을 하는데 그 가장 선두의 첫째가 혼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따지고 비판하는 우리 조 대표님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뵙고 공개적으로 꼭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짜고 친다고 하겠습니다.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참 85년에는 제가 해직 상태가 아니었고 그때는 조선일보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우선 오늘이 아주 이 역사에 기록될 만한 날이 됐는데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를 탄핵 소추 아마 표결이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직전에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한 이틀 동안 불거졌는데 이 상황을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에 대한 비판은 사실 아주 삼가해 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정권 들어서고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수직 승진을 해냈는데 이를테면 육군 준장이 별 둘, 셋, 넷째 그렇죠. 육군 참모총장이 된 그런 경우여서 혹시나 뭔가 좀 획기적으로 뭘 하지 않나 했더니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시종 정권에 편향되는 사법부 운영하는데 이게 방조하고 있다. 그 이번에 이 사태도 임성근 부산지방법원 그 고등부장 판사 경우에는 작년 5월 달에 이미 사직하겠다고. 건강이 나빠요. 그렇죠. 건강 나쁜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렇습니까? 건강이 아주 나빠요. 나쁘니까. 그리고 금년 2월 말이 10년 임기가 끝나니까 했는데 그때 국회에서 탄핵 발의 대상 중에 당신이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사표를 내가 받으면 내가 입장 곤란해지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아주 놀라운 일이. 왜 그러니까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100명 가까운 법관들이 조사를 받았고 그중에 한 10명이 기소가 됐는데 임 부장판사도 그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죠. 전부 판판이 무죄가 시작했는데 그 사법농단이라고 하면 여기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길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일, 터무니없는. 일제징용공 그 판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이 대법원에 이견서 낸 그것 때문에 재판을 몇 번 연기했다 하는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비법관 자격자, 그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
외교관 출신을 반드시 예. 대법관으로 하나 임명해요. 예. 그 사람도 판결에 참여해요. 예. 대법관사를 부여를 해가. 그러니까 이게 65년 한일 회담으로 징용공 문제는 조약상으로 우리가 그 속에 좀 불평난 게 있고 돈을 더 많이 못 받아낸 점이 가령 있다 하더라도 그건 국제 규약상 준수해야 할 공약인데 그렇죠. 이 공약을 비켜나갔고 손해배상이 아니고 위자료 쪽으로 예. 그 미쓰비시 징용공에 세 사람 네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미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죠. 예. 그 예를 들면 65년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별법을 만들어 갖고 두 차례 보상을 해준 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판결을 하면 한일 관계 복잡해지니까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요청서 재판이 몇 번 연기된 거 이게 농단이다. 그 재미있는 거는 이 정권 들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앞장서 가지고 이 징용공 2018년 이 10월에 징용공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토착 왜곡이고 그리고 친일파라고 해요. 친일파. 세상에 말이야. 세상에 이런 정권이에요. 이런 정권. 그러니까 이런 정권 아래서 대법원장이 여역 정권에 순종해 오고 미리 이 탄핵이 있을지 없을지 그걸 우선 귀신처럼 내다보고 넌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사표 안 받겠다. 도저히 대법원장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조 대표 말씀대로 거짓말로 판명됐거든. 그런 일이 없다 그랬다가 녹취 파일까지 판명된 이런 순간이니까 요 부분 결론은 부끄럽다. 김명수 당신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물러서라. 그런데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그만두지 못하게 해가지고 탄핵으로 파면되도록 한다면은 이건 기본권 침해 아닙니까? 이건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파면 결의가 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면 이게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게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당사자가 증인 신청도 하고 이러는 사이에 2월 말이 지나갑니다. 예. 2월 말이 지나가면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탄핵 심리에 실익이 없어. 실익이 없네요. 그러니까 각하될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 실세와 강경파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아있는 법관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 정권 실세와 정권의 불리한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너희들 까불면 이렇게 한다 하는 그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주 비겁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비겁한 일에 대법원장이 동조 방조하고 있다. 이 용납할 수 없다. 근데 용납할 수 없으면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언론을 관계해가지고 국민적 압력을 가해야 되고 야당이 탄핵 발의할 수 있죠. 3분의 1을 의석가고 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과반수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떻든 명분상 그런 공격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일반 법관들이 들고 일어나야 나는 되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새로운 사법 파동의 전조니까 법관들이 들고 일어나면 대법원에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국 법관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전국 법관회의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법관 전국 회의에 각 지방별로 대표자가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안 움직이면 일반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그렇죠. 지난번에 검사의 98%가 주배 장관에게 항의하듯이 말이죠.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부득이 그만두게 될 것이다. 나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징용공 배상 판결이 한일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연동돼 가지고 한미일 동맹 관계까지 흔들어 버렸는데 이게 법률용어로 그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무슨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 문제까지 이 식견이 상당히 전문적이라고 볼 수 없는 대법관이 자기의 일종의 민족주의적인 열정을 담아가지고 판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법자대 원칙 이전에 헌법 원칙에 이 국제조약, 국제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는 그게 이하더라도 65년에 네. 한일 기본조약과 배상 판결은 그거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그리고 그걸 피해가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이 아니고 위자료라는 말, 유가족 위자료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할 수가 없고 가령 그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 승소 한 4사람은 5사람밖에 안 되죠. 그렇죠. 사람들의 그 배상 문제를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보상하는 절차를 밟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제가 재작년 일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 대법원 판결이 나고 이게 이른바 대깨문들이 이걸 비판하는 사람을 조국 씨 같아서 앞서서 이게 친일파다 토착외구다 하는 걸 방치하는 것 같아요. 방치한 게 아니라 조장했죠. 그렇지. 조장, 방치. 그렇죠. 그래야 이 정권 유지에 있어서 자기들 그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것. 또 우리 국민 전반적으로 이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작은 교육 과정에도 그렇고 일본 하면 외놈. 우리가 피해의식 같은 게 있으니까 요걸 이제 자극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 김영웅 판결이 그 다음에 한일 간의 갈등으로 심화되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품목 심사를 강화를 하고 하니까 우리 쪽에서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안보 문제로까지 이렇게 번지고 하는 과정에 가공할 사태가 일본에 여행 가지 말자 하는 캠페인을 벌리니까 일본에 여행 가던 사람들이 한 연간 700만 명이었는데 이게 70%가 줄어버렸어요. 그 선동에 넘어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손해는 일본도 손해보겠지만 우리나라 항공사 손해보지, 여행사 손해보지. 이런 출발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주 무리한 판결에서 비롯되었는데 또 이런 아주 참 비인간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이 대법원장이 조롱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48년 8.15 정부 수립되고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명로 선생이 그야말로 항일 운동을 했지요. 그러니까 항일 운동하다가 투옥된 사람들 변론에 앞장서고 그런 어른인데 약 10년간 재임하는 동안에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유지된다는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에 1954년인가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이 정부 정권의 불리한 판결을 계속 내니까 공개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빙자해갖고 이게 이 사법부가 포괄적으로 판결을 한다고 이렇게 항해에서 공개적으로 연설한 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병로 대법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는 사법부 독립은 헌법이 보장되고 지켜져야 하며 가령 경무대나 행정부가 불리한 판결이 났다 그러면 항소해라. 그렇지. 항소에서도 또 만족하지 못하면 상고해라. 우리는 그 법대로 해야 된다. 이걸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맞서서 굴복시킨 그런 아주 빛나는 전통이 있죠. 그게 이제 군사정권 이후에는 뭐 전부 고분고분했는데 이른바 촛불 민주화 정부라고 지칭하는 이 정권 아래 대법원장이 과거 군사정권이나 유신정권 때의 대법원보다도 더 아주 적극적이고 굴종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니까 3,000명의 법관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요 며칠 사이에 현저히 훼손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그는 책임지고 물러서야 된다. 여기서 노골적으로 이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은 탄핵 이야기를 못하잖아. 즉 국회가 탄핵 이야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을 준비하니까 탄핵 당하도록 당신을 계속 사직서로 수리하지 않고 잡아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국회가 아니죠. 이 경우에는 여당인데 여당과 물밑에서 무슨 교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탄핵을 하라고 유도하는 발언이 이게 탄핵을 유도해서 청와대에다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씨가 후배의 목을 쳐가지고 권력 앞에 뇌물로 바쳤다는 논평을 냈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 뇌물로 이 임부장 판사를 희생시켜서 제물로 바쳤다. 아이고. 요 사족 같은 얘기인데, 김병수 대법원장하고 안철수 대표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이에요. 부사고등학교. 고등학교 출신이 조 대표한테하고 또 동산이 되는 근데 부사고등학교 동창회가 2019년에 제명하자 하는 서명도 받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탄핵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지킨다.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관을 보호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걸 더 떠나서 정권에 암묵적으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탄핵을 유도하는 것처럼 한 이런 대법원장을 3,000명의 법관이 오늘 하루라도 그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문제 해결은 결자해 줍니다. 법관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또 외부에서 개입을 합니다.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사법농단이라는 말로 지어내가지고 더구나 검찰의 수사를 유도해가지고 자기가 보호해야 할 법관들 한 100명쯤을 갖다 바쳐가지고 무자비한 수사를 하도록 만든 이 연장서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80명이 법복을 벗었어요. 80명. 그거 참. 예. 100명이 조사 대상이 돼 조사를 받고 10여 명이 기소가 되고 80명이 법복을 벗었다. 더구나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 구속은 몰라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예는 남미에서도 참 보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게 아까 징용공 판결에 관한 거예요. 그걸 정부 쪽에 견해를 들어서 재판기를 몇 차례 늦췄다. 그러니까 그게 농단이다. 그건 표창을 줘야죠, 사실은. 판사로서.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늘 법관 탄핵 소추안, 여기 161명이 서명을 했는데, 이 소추안을 지금 언론이 거의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는 제1이유로 들어간 게 바로 이겁니다. 2014년에 8월에 산케이신문에 가토란 기자가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한 것은 어떤 남자하고 만나는 시간과 겹쳐서 그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쓰세요. 그런데 이게 찌라시를 인용하고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해가지고 루머를 짜집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는 직접 취재는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재판부에서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무죄를 선고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 법원행정차장 임종헌 차장이 임성근 수석 부장판사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재판부에 유무죄 판단은 알아서 하라. 그러나 무죄 선고를 하더라도 이것이 허위 사실이었다는 것은 밝혀주었으면 좋겠다. 선고문에 허위 사실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기 바란다. 안 그러면은 무죄니까 실제로 여자 대통령이 어떤 남자하고 만났겠구나 하는 나쁜 엉터리 인상을 굳히게 되니까 그걸 부탁을 한 거예요. 선고문에 그런 걸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딱 탄핵 사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자국 대통령을 완전히 모함하는 일본의 산케이 신문 기자편을 드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자편을 들어가지고 자국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는 거는 애국 판사를 탄핵하는 거고, 이 자들은
161명은 이게 진짜 친일파 아닙니까? 진짜 친일파.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해갖고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탄핵의 본질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 범위를 벗어난 일이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이 쓴 그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유가 없다. 그만을 근거로 해갖고 탄핵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니, 탄핵 소추안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이거 쓰레기. 한마디로 이 논리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고 여기에 뭐 법리적으로 몇 가지 따진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 하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안을 쓰려면은 이게 검사의 기소장에 해당하는 건데 최소한 임성근 이분에 대한 그 변론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 발의, 탄핵 심리는 그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거나 참고인 정인을 신청하면 국회가 그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그렇죠. 그러고 최소한 본인을 불러서 청문 절차를 그렇죠. 밟는 거 그게 기본인데 그런 거 다 생각해버리고 뜬 소문과 언론에 보도된 것만 짜깁기 했다고 하는 것은 탄핵 발의 과정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예요. 탄핵 그렇죠. 발의 그렇죠. 과정 자체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예? 탄핵 소추안 쓸 때 보면은 완전히 신문 기사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짜집게 한 거고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았잖아요. 그때 사실은 각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주문이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하는 그 사유를 쭉 보면 당사자를 신문했거나 정인 참고인을 제대로 신문했거나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갖고 짜깁기를 해서 그냥 완전히 정치적 판결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헌법재판소를 애워싸는 대모대가 있고 만일 이 탄핵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심판관 집은 포위하고 불을 질러버리겠다 하는 그런 아주 위압적이고 공포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만장일치로 그런 판결이 났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정리상 그 당시 이 헌법심판관 중에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렸다. 그런 절차에 눈 감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그러한 탄핵이 이루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감스럽고 통탄스러운 일이죠.